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들이 이번 주에 개학을 하는데요. 이번 여름방학은 아이들에게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집중호우로 그나마 놀 권리가 보장되는 여름방학마저도 신나게 즐기기 어려웠을 텐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자유놀이 옹호가 편혜문 작가와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실생활에 필요한 책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상기 때마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찔끔 조정하면서 대출 금리는 급격히 올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른 건데요. 그동안은 각각의 은행들이 석 달에 한 번씩 알아서 예대금리 차이를 공개했지만 이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시장 원리로 대출 금리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공개된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5개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큰 곳은 1.62%포인트였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 살펴보니 시중은행들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앞다퉈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으로 예대금리 차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의 경우 사회적인 책임을 졌음에도 예대금리 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에만 26조 원이 넘은 이자 수익으로 지난해보다 18%나 많은 돈을 벌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 원리를 적용한 정책, 물론 좋습니다만 은행들의 단편적인 눈속임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조금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자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이 피해 지역이 있는 지자체 10곳에 대해서 대통령 재가를 통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정부를 통해 진행이 됐는데요. 해당 지역은 서울 3곳, 경기 4곳, 강원 1곳, 충남 2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진행을 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는데 지난번에 국토교통부가
뭐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지역 여론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토교통부가 8.16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 거쳐서 2024년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 시간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 그리고 야당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 이런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좀 질책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해서 발표를 한 것인데도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거다.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정부 시각이 아니고 국민 시각에서 판단을 하고 이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 이게 너무 늦은 대책이 아니라 굉장히 신속한 대책에 해당이 되는데 2024년까지 플랜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앞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그 취지를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일부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버림받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 홍보 강화 기조하고도 좀 맞물리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 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북한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훈련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훈련 이 다음 달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전시 체제로 전환해서 북한의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을 하는 일부 연습하고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을 숙달하는 2부 연습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침공 이거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반격을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매년 이제 한미가 연합 연습을 해왔던 건데 2018년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이나 이런 맥락에서 좀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이 되어오던 이런 연습으로 을지 연습이 진행이 됐고 네. 지금 이제 이외의 군사 연습들은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게 이번에 진행이 되는 을지 프리덤 실드인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민방위복 입고 훈련에 동참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구내 식당 조식도 전투 식량으로 마련을 해서 먹었다고 하는데 예. 과연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는 어떤 반응이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북한 혹시 반응 내놓은 게 있습니까? 대외 선전 매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려명이라는 매체의 개인 논평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요. 침략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 행위다. 핵보유국에 맞서는 가련한 추태이다. 뭐 이런 류의 비난입니다. 북한은 지난 16일에 이 사전 연습이 진행이 될 때도 선전 매체를 동원해서 대남 비난을 퍼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공격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훈련이지만 북한은 이게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연습하는 기간 동안에 뭐 나름의 무력 도발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부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 화제를 바꿔보죠. 오늘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0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에 사저 울타리였던 것을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넓히는 이런 이제 걸로 기준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경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펜스를 설치했고 경호처 직원과 경찰이 출입 차량을 세워놓고 이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문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집회 시위로 인한 소음은 평산마을에 거의 이제 사라진 그런 모습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퇴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동네 산책을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만 이 경호구역이라고 해서 집회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고가 되면 경호구역 내에서도 집회 시위가 가능한 상황인데 뭐 일부 1인 방송 제작자 등이 인터넷 방송을 또 강행하기도 해서 일부 경호처 직원하고 마찰도 빚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뒤늦게 경호처가 이렇게 경호를 강화한 거
지난번 이제 국회의장단하고 후반기 국회의장단하고 만났을 때 그때 나온 얘기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회의장단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경호와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법에 근거한 방식으로 이제 경호의 기준을 강화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다라면서 김진표 의장이 지시한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경호처가 신속히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고요. 네.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 및 협치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집회 시위 참석자들도 합법적 방법으로 합리적 비판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또 입장을 냈습니다. 뭐 시위자가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을 생략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을지 연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을지 국무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출근길 문답을 진행을 안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이제 밝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출근길 문답을 생략을 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 당일이었던 5월 21일 그리고 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7월 이렇게 한 두 차례 정도이다라는 게 언론의 지적인데요. 네.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이 새로운 홍보석으로 기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좀 변화된 어떤 홍보 전략에 따라서 이런 이제 출국길 문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것을 뭐 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방식을 일단 정리를 하고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모두 발언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의 질의에 답을 했는데 이 이후에는 대변인실이나 또는 김은혜 수석이 직접 나서서 보충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 얘기도 좀 하셨지만 지난 주말 대통령실 첫 개편이 있었어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어제 이 인선과 관련돼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걸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부터 인적 개편이 있을 거다라는 점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얘기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예상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좀 뭐랄까요, 독특하다 할까요? 보통은 이런 인사쇄신이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 쇄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뭐 문책성이나 뭐 이런 맥락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정책조정 컨트롤타워 격인 정책기획수석 비서관직이 신설이 돼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이 여기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수석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은혜 전 의원이 기용이 됐고 그러면 기존의 최영봉 홍보수석은 어떻게 됐느냐. 대외협력 특보를 맡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국정홍보 업무를 측면 지원한다라고 역할 분담을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석이었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국정쇄신 특히 비서실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인적 개편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것 때문에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적쇄신을 요구했는데 인적쇄신이 아니고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다. 이게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이 잘못될 경우에는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마찬가지 입장을 정의당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위기 원인은 부실한 국정홍보와 정책기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와 검찰로 가득한 내각, 당권 투쟁만이 남은 집권 여당이라는 3대 한계를 애써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은 정권 실패를 넘어서 시민의 실패가 닥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우리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쇄신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인적 개편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돼서는 국회가 이제 추천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사항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여야에서의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달린 거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북한 인권재단 이사하고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진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연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 추천에 대한 공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주요 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법사위에서는 검찰 수사권 문제도 곧 논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무부가 최근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거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침해한 꼼수를 쓴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이에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한 것 자체가 전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효력정지 가처분에 나서야 되는 사안인데 절차가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또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어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최강욱 의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직접적인 당사자 아니냐. 그래서 한 명은 법사위원으로 이제 국회에 나오고 한 명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이 자체가 일종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아니다, 문제 없다. 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 사안을 수사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압박을 행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기소가 됐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피해자이다. 그런 점에서 이해충돌이 있다는 취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최강욱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동훈 장관도 지지 않고 입씨름을 이어나갔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이제 대기라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또 막말을 한다고 또 화를 내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여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두 명 다 동일한 사건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최강욱 의원의 채널A 사건과 관련돼서는 예. 한동훈 장관 이름이 나오는 내용 허위의 내용을 이제 게시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네. 이게 사건 자체가 예를 들면 한동훈 당시 검사가 뭐 수사를 했다든지 예.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가는 좀 저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다만 기소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네. 법사위의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또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문제와 별개로 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이 의원들 간의 입씨름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여러모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까. 좀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되나 의문이 큰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일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법사위원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한 뭔가 어색한 장면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지금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나섰어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교육위원들하고 지금 무소속인 민영배 의원이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재조사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논문 검증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대가 지난 1일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3편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 한 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 판단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후에 국민대 교수회가 이 논문 재조사 결과를 놓고 익명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의 판정 결과 보고서하고 회의록을 공개를 요구하자. 라는 취지의 찬반 투표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큽니다. 학교 측에서 뭐 총장이라든지 뭐 이런 좀 윗선에서 교수들에게 뭐 압력을 행사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원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의 독립성을 위해서 정년 보정을 받은 교수들이 상식에 걸맞은 결론을 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걸 저버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이라든지 허위 경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특검법을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여성 신임 경찰관들과 비공개 간담회 가진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지적이 나왔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진행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지난 19일 날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별도로 이제 일부 졸업생들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대통령하고 청년 경찰들 간의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애매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차원이었다. 이 참석자들은 순수 졸업생들과 가족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 있었다라고 이제 경과를 설명을 했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모로 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이거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이제 방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을 오늘 논의를 안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이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무리를 빚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징계 개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런 결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몇 명의 의원들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제 징계 개시 절차 밟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돼서는 오늘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윤리 시작하기 전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입장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윤리위가 이 뭔가 이제 이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언성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뭐 어떤 당원 당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한 게 논란이 되고 네네.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사에 이른바 윤핵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건 노컷뉴스가 보도를 한 내용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보도 내용 기사를 링크를 공유를 하면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공소시효 등등의 어떤 문제 난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배경에 윤핵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현직 국회의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공유를 이준석 전 대표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상하던 일이지만 지금까지 나오니 황당하다. 경찰에 압박을 가하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특정 국회의원이면 여러 사람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뉴시스가 이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과 통화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대꾸도 하기 싫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짧게 해보죠. 오늘 친문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했어요.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의 사당화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는 취지에서 후보직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이른바 언론 표현으로 친문계로 평가받는 송갑석 의원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찬 의원은 8명 후보 중에 7위를 기록을 해서 당선권이 5위에 지금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송갑석 의원은 호남 경선에서 선전한 덕에 지금 6위를 기록 중이어서 일종의 단일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송갑석 후보가 과연 5위 안쪽으로 들어갈지 이것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린이 행복지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변한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도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위해 20년 넘게 활동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자유놀이 옹호가 편혜문 씨 연결해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 놀이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혜문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놀이 옹호가 좀 말이 생소한데요.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저희들 그 주변에 보면은 어린이들의 놀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놀이들이 이게 뭐 기획되거나 뭐 어떤 프로그램화되거나 뭐 더 나아가서 상품화되는 뭐 이런 속에서도 굉장히 놀이들이 굉장히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 더욱 중요한 건 어린이들이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게 자유놀이 옹호가의 활동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 놀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이제 만들 때, 보통 이제 어른들께서 어떤 것들 이렇게 성인들이 어떤 걸 뭐 제시하거나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들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놀지는 어떻게 놀지는 어떤 방식으로 놀지는 어린이 스스로 결정해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꾸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뭐 저희 어린 시절들이나 뭐 저희 세대들 이렇게 보면 아마 뭐 좀 뭐 빈부의 차이들도 좀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한가한 시간들을 뭐 누구나 좀 이렇게 누릴 수 있었고 보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뭐 2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런 저희 어린 시절과 견주어 보았을 때 이제 요즘 아이들의 하루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어린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성인들이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무지 어린이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가한 시간이라고는, 특히 더 어린이가 결정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적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큰 그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직접 디자인하신 놀이터가 공공놀이터 혁신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잖아요. 이 꿈을 담은 놀이터, 신기한 놀이터, 숨쉬는 놀이터, 이름부터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기존의 놀이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 말고도 다른 뭐 조경가라든가 이런 건축가분들이 만든 좋은 놀이터가 한국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만든 놀이터들의 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랄까요, 좀 놀이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이제 놀이터를 만들 때 뭐 디자인을 하거나 뭐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어린이들의 목소리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굉장히 조금 깊이 고민하는 뭐 그런 점이 좀 다르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제 기존의 놀이터에서 좀 뭐랄까 위험한 거 이런 거는 빼죠. 그다음에 조금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좀 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좀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기존 놀이터에서 이렇게 추방시켰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좀 위험한 거, 좀 지저분한 거, 좀 소란스러운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놀이터 안에 담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달리 그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요소들로서 쓰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좀 머릿속으로 놀이터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숨쉬는 놀이터, 뭐 꿈을 담은 놀이터, 신기한 놀이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신기한 놀이터라고 하면 놀이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신기한 놀이터는 오늘 다행히도 서울의 서대문구에 있는 놀이터이거든요. 예.
서대문구의 놀이터인데 놀이터를 만들 때 이제 그 놀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어린이들과 함께 오시는 유치원 어린이 선생님이라든가 양육자분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제 놀이터를 이제 구성하고 만드는데 함께 이제 생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 뭐 크게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저희들은 보통 놀이터에 모래 같은 거 굉장히 좀 그 조심하고 또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안 쓰려고 그러고 탄성 포장 이런 것들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생각 들고 완전히 반대로 어린이들이 굉장히 모래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제 상당히 이제 놀이터 전체를 구성할 때 모래 놀이터의 어떤 그 범위라든가 면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모래도 굉장히 깊게 깔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물 같은 거 좀 이렇게 마음껏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없다 보니까 기존의 놀이터들이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좀 물을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이랄지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안전하게 물론 그러면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높이 이 밧줄을 잡고 높이 이렇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의 놀이 욕구와 그다음에 어린이들과 함께 오시는 뭐 양육자분들이나 뭐 성인들의 어떤 이런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만드는 뭐 그런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저도 어린 시절에 나가서 놀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다 왔어? 이렇게 혼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몰이놀이 막 하면서 좀 지저분해져도 괜찮아. 물에 젖어도 괜찮아. 뭐 이런 쪽이 좀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세상에 아이들 가까이 계신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막 코로나 보시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어떤 면역의 능력이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의 면역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면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다양한 환경과 재료들 이런 것들을 이 10살 안팎의식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면역의 힘이 길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의 놀이 환경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음 프로젝트로 구상하고 계신 게 플레이 앰뷸런스라고 하던데 이게 네. 말씀하신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른 개념입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놀이터를 이제 좋게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초대하고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그거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놀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뭐 좀 소외된 지역이랄지 좀 그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좀 저희들이 좀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플레이 앰뷸런스라는 것을 이제 차를 문을 열면은 그 안에서 이제 놀잇감들이나든가 이런 것들 꺼내서 바로 그 자리가 놀이터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씩 이제 함께 사시는데 아내분하고 같이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그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놀이의 형평성이랄지 어떤 그 놀이의 어떤 불평등이랄지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새 학력 격차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력 격차만큼 저희들이 조금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이 놀이의 격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금 빈곤하거나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의 모습과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좀 없는 형편이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 1시간에 1,000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곳은 사실 PC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거나 형편이 조금 나은 곳에서는 스포츠 클럽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것은 이런 놀이 격차랄지 놀이의 형평성을 좀 어떻게 만들지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화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해방군 방구뽕 캐릭터의 실존 인물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네, 전혀 아니고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는 드라마로 좀 보아야 한다는 전제를 좀 가지고 좀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졌다 해도 드라마 속의 방구뽕의 행동은 저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차에 태워서 기사분께 약간 졸리는 약을 좀 졸리는 거를 좀 드리고 어린이들이 이제 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시달리는 것 같으니까 그 차에 태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숲속으로 놀러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굉장히 또 그런 모습들을 아름답고 굉장히 좀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만약에 저희 동료가 만약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면은 저는 적극 말렸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어린이는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소영웅주의라고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런 성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조금 가꿔줘야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소영웅주의 어떤 그런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네. 그런 고민을 해야지 어린이를 그렇게 성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네네.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취자 0996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릴 적부터 학원에 보내다 보니 노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놀이터를 만드는 작가님 같은 분이 많아져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학업과 놀이를 좀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균형이 필요하고요. 네. 배운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아마 저도 놀이터 디자인 같은 걸 하고 있지만은, 네. 제가 노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균형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학습이랄지, 배움이랄지 이런 것들과 놀이랄지 이런 자유의 시간들이, 이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균형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고 굉장히 한쪽이 너무 압도적이라는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들도 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균형이 필요한데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저희들이 어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다음에 어떤 저희들의 펼쳐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시간이 흘러서 펼쳐질 모습들은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넘어질 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양육자들께서는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지혜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놀게 해줄 방법이 뭘까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많은 네, 부모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고민도 함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놀이 옹호가 편혜문 씨였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선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냉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갖는 성공에 대한 고정관념들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겁니까? 이게 보통 책 제목만 보면요. 예.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공정하다는 착각,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 이런 게 대표적이었고 네. 예전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것도 책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 하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예. 이 책의 제목도 어느 정도 약간 짐작이 갑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지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애덤 그랜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아마 이 책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 전작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으로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천재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같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특징을 밝혀낸 책이거든요. 예. 이 애덤 그랜트가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에서 역대 최연소 종신교수에 임명된 조직심리학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책 제목 말씀하셨지만 기브 앤 테이크 네.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주면 나도 줄게 뭐 이런 거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받은 만큼
일한다. 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 호구라는 말이 있죠. 예, 그렇죠. 요즘 많이 쓰는 네, 용어죠. 제가 이게 네. 혹시 이게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인가 해가지고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국어 사전에 들어있는 표준어가 맞습니다. 방송에서 쓰는 말인데요. 예. 호구라는 말이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알았으니까 이 책에서는 사람의 성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네. 매처, 1대1인 거죠. 그러니까 기버는 다른 사람들한테 만나면 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사줄게 하고 퍼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고 테이커는 그걸 그대로 다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매처는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도 이만큼 줘야 돼. 예.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진행자님은 이 중에 가장 호구일 것 같은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기보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계속 그겁니다. 주기만 하는데. 네네. 예.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중에 그래서 기버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람 좋게 뭐 시간이면 돈이면 다 퍼주니까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예. 그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이 중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의 유형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사람. 1대1 매칭. 예. 네네.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식적인데 예. 여기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유형 중에서도 기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버는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예. 네.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건가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다 퍼주는 성향의 기버가 좀 더 성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그러니까 그 성공에 가깝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할 텐데요. 네. 기브앤테이크에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에는 베풀고 나누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왜 그런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던 그랜트는 이 기브앤테이크 책에서요. 전반부에서는 이런 기버 성향의 사람들이 왜 어떻게 성공에 이르는지 그 성공 원리를 밝히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기버는 자기 자신 개인의 이익보다는요.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네네. 그 결과 좀 헌신적인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돼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안의 사람들도 그 테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경쟁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저 사람 내 경쟁자면서 뭐 깎아내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버한테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 되게 야박해. 네. 저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테이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통 그렇죠, 얘기할 테니까요. 네. 근데 기버들은 원래 도와주고 그러니까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버들은 조직 안에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협조를 얻어내는데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네. 이 기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그 신뢰감도 서로 형성되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신뢰감도 형성되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버가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는 큰 요소들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보통 이제 네.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저 사람 맹물이야. 네. 자기 거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죠. 네. 그냥 주기만 하네. 네. 그럼 그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도 하고 네. 상처도 많이 받고 네. 저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인데요. 기보가 물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네.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 거 못 챙기는 약간 바보 같은 스타일 뭐 이런 식의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아니면 도예요?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모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 평가를 그대로 바꾸서 마음의 상처만 받는 사람이 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아니면 저거긴 하지만 네네. 뭐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기보가 좀 더 많은 확률을 네. 갖고 있다고는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전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안 챙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공을 바로 이제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기버는 다 퍼줄 거니까 네. 그럼 맨날 손해만 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러면 자기가 자신의 이익을 챙길 것인가? 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따져보니까 성공을 거둔 기버는요 무조건 이타적이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네. 그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도 큰 편인데요. 근데 다만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자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가족, 조직,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버 성향이 네. 나만 잘 되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예. 나의 가족, 나의 회사, 나의 사회가 잘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추구하다 보니까 그 이익이 자신한테도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제가 생생하게 저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예, 뭐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때 잠깐 휴학을 하고요. 예. 어떤 프로젝트 같은 일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 영화제인데 영화제의 홍보팀을 맡아가지고 홍보팀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팀원들이 제 밑에 3명 정도 있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딱히 뭐 그렇게 그런 거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예. 저한테 연봉 협상을 다 맡긴 거죠. 아. 조직위원장님과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제 연봉을 가지고 막 주장을 하면 좀 그렇죠. 네, 약간 좀 저 사람은 자기 것만 얘기하는 네.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그리고 있죠. 저도 이제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네. 난 이런 거 했으니까 이 정도 줘야 돼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되게 애매했는데요. 우리 팀원들 연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뻔뻔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보 같은 경우도 제 연봉이었으면 양보를 못했을 텐데 우리 팀원들 연봉이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보면 우리 팀원들이요 다른 팀원들에 비해서 그 같은 급에 비해서 연봉을 더 높게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 팀원들 연봉이 높으니까 팀장 연봉이 그거보다 낮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약간 높아지면서 예. 다른 팀장에 비해서 제일 많이 받는 그런 팀장이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버의 행동법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데 그 전체 자신도 속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신도 이득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것이 기버 행동법이고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그렇게 기버 성향이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또 지침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네. 어떤 이타적인 행동이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기버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이 도아님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너무 얘기해서 그런가요? 그게 어디서 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네, 좀 그렇죠. 있긴 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리고 또 기버의 특징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네. 사람이 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네. 다 헌신적으로 주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그런 보면 그 기버라는 게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예. 그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같이 협업을 해서 조직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기버, 테이커, 매처 같은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버가 분명히 우리한테 나중에 보니까 더 성장의 가능성이 많고 성공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캐릭터로 성장을 해가라라는 측면에서 이 책을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성향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또 우리가 공부하고 마음 먹고 훈련하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은 타고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제 조금 더 그런 성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갑자기 저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제가 나가면서 우리 PD님이나 작가님한테 어떤 분이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더 잘하겠죠. 이거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네. 이게 일종의 사회성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게 좋은 그 사람한테 큰 이익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면 네.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린 그런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브 앤 테이크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우리가 다정함에 대해서 책을 얘기를 했을 때도 네. 그런 호혜적 관계 예. 서로 나누고 그리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사회 전체가 잘 되는 그런 관계들이 오히려 적자 생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더 안정감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얘기도 기브앤테이크도 좀 나온 지 좀 된 책이지만 네. 요즘 들어 다시 화제가 되는 것들은 그런 다정함의 과학이라든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또 같이 얘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럼 테이커인 경우에 네. 늘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네. 왜냐하면 기버의 입장에서는 조직형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테이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으로 치자면 부하 직원일 때는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받기만 하는 거는 그것도 용인이 되니까 네, 또. 네. 근데 이제 네. 대리나 과장으로 올라가서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오히려 부하 직원 공 가로채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테이커가 되는 거니까 네. 위로 올라갈수록 사회에선 생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구나. 참. 그럼 그렇다면 기브앤테이크를 통해서 독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진행자님이 어떻게 대인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네. 너무 감정이입을 했나요? 네.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 책은요, 왜 기버가 사회적으로 성공 가능한 것인지를 우선 밝히고요. 기버 성향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유형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알아낸 다음에 성공한 기버의 특징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버 성향은 유지하되 이런 몇 가지를 지키면 사회적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좋은 건 기버로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에도 공헌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사회운동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 네. 서로 베푸는 사회. 서로 먼저 베풀고 나누는 사회. 그런 호혜적 사회를 만들어 가자. 사실 기브앤테이크의 마지막 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도 같이 서로 나눠가지고 그런 실험적인 수업을 했대요. 네. 서로 기버에 연습하는 수업을 했는데 그 성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는. 꼭 타고난 거라기보다는 연습하면 충분히 우리는 호혜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선설, 성학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선설이 그래도 이긴다. 네. 이런 희망을 좀 오늘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저도 좀 기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과 충청도 북부, 강원도,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그 밖에 강원도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지방은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스럽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부 10에서 50mm, 강원도와 충북, 남부지방은 5에서 30mm입니다. 한 주간 동안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충청권과 경북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목요일 이후 서울지방의 아침 최저기온 20도 내외, 낮 최고 27, 8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오늘 밤에는 해안과 제주도 지역 중심으로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34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3도, 울산 32도, 서울, 광주, 부산 31도, 인천, 대전 2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23.1도, 지금까지 강수량 3.2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청년들은 노인들보다 연금을 적게 받게 될 텐데 정부가 보완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9.15 교통티켓 이후엔 무슨 물가 대책이 나오는 거죠?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연방재무장관은 시민들의 폭풍 질문에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독일 재무부 앞마당에서 열린 정부 오픈하우스 행사장에서였는데요. 독일 연방정부는 매년 총리실을 비롯해 재무부와 외무부 등 정부 부처 청사와 집무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올해 행사는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1시간 이상 줄을 설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오픈하우스는 의례적으로 공간만 개방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각 부처의 정책을 설명하는 부스가 설치됐고 전문가 정책 좌담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700개 정도 준비됐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누구나 부스를 방문해 얼마든지 민감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 베를린 특파원이 에너지 정책 부스를 찾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탈원전 일정을 미룬 것에 대해 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 다소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독일 정부 관계자는 혼란을 거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가 오히려 커졌다. 오늘 같은 대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길 바란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로의 초대란 행사 모토답게 독일 정부는 행사장에 어린이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밴드 공연을 열고 푸드트럭에서 음식과 맥주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숄츠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국민과 직접 만나는 행사. 참가 제한 없이 누구나 행사장에 입장할 수도, 현장에서 손을 들면 즉석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린트런 재무장관의 경우 70분 내내 무대 아래 군중 속으로 들어가 시민들이 던진 17개의 질문에 대해 일일이 답변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오픈하우스 행사를 취재한 르포 기사 내용 들으시니 어떤 생각 드시나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소통 입이 닳도록 외치는데 왜 언론과 국민은 불통이 먼저 떠오르는지 독일 정부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생각하면 강해져. There's no one like you, no one like you. 우리 꼭 영원하자. 우리 머문 이 세상에서 내게 말했어. 다시 태어나도 날 사랑할게. Cause we are the one. Ooh, I love 너의 모든 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유전율 속에 뜨거운 나를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Cause we are born. Yeah, we are forever one. It's now. We can stay forever one. Yeah, we're born. Yeah, we are born. Stay forever one. Ever one. Ever one. Ever one. 소녀시대 Forever One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5570님, 군중 속에서 즉석 질문에 답변을 했다니 총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나왔을까요? 이런 또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거 뭐 제가 소통하는데 두 글자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동안에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뭔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집무실 공개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담회 등 한 700개 정도의 행사가 있다고 하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돼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은 정부를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애정도 갖게 될 것 같아서 되게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또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독일 사례, 오픈하우스 사례를 한번 좀 참고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가 좀 열리면 좋겠다는 기대도 좀 하게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계속해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예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꽤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는 59,046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전날에 11만 명대의 절반 수준이고 일주일 전 월요일보다는 3,000명가량 적은 숫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추세인데 월요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일주일 전보다 줄어든 게 약 2달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0명이 늘어난 551명이고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사망자 숫자는 65명이 늘었습니다. 1, 2주쯤 확진자 숫자가 줄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일주일 전보다 줄어든 게 2달 만이라고 했으니까 추세가 꺾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위중증 환자 숫자는 1, 2주 후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게 될 텐데요. 한동안은 위중증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좀 늘어나는 발표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번 주에 대부분 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초중고등학교 88%가 계약을 하고 특히나 절반 정도 계약을 했던 지난주만 해도 18세 이하 연령에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게 지금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방역을 얼마나 잘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주에 아마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잖아요. 네. 좋은 소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마 이번 주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라 그러면 정기석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내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10월, 11월에 모든 사람이 면역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왔는데 예를 들어 본인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4차 접종을 맞았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석 달 정도 유지가 되니까 12월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4차 접종하신 분들은 10월, 11월이면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에 한 번 더 파도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월에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1,800만 명의 면역력이 6개월이 지나서 떨어지는 시점을 생각을 하면 10월, 11월에 큰 파도가 닥칠 거다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감염이 됐다. 그럼 빨리 약 처방을 받고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 병원상을 배정받아 치료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감처럼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막 다 입원을 하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만약에 11월 달 독감 예방접종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독감 경보가 발령이 되면 예방접종을 하고 열나면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약 먹고 하는 그런 시스템처럼 코로나19도 비슷한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나 처방이나 진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기관이 전국에 한 3개소 정도가 있는데 동네 병의원 숫자가 32,000에서 34,0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병원 한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쓴소리도 좀 했는데요. 저는 이 말도 좀 의미가 있는데 지금 3년 정도 됐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뭐 치료제도 나왔고 백신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뭐 치료제는 아예 뭐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백신 같은 경우만 해도 뒤따라가기에 굉장히 급급한 상황인데다가 1호 백신 개발된 게 오미크론으로 우세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큰 효과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조 원 정도 예를 들어 10조 원을 투자했으면 백신 개발에 선진국처럼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기술력은 된다. 그러니까 10조를 투자했으면 몇백조 나가는 금액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건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온다는 예측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정부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런 부분은 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좀 되새겨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감염병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던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좀 뼈저리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뭐 감염병 전문 병원도 만든다고 얘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연구하는 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 벌써 이제 3년이 됐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의료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편에 속한데요. 그래서 사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선진국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사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메워주면서 꾸준하게 지원해주고 새로운 파도에 대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국내 백신 개발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기뻐했는데 반가웠고 근데 막상 또 현실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벌써 일어나 버렸으니까 소용이 없다는 것도 참 아쉽고 빨리 좀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보고 난 다음에 놀라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뭐 1,340원을 돌파했고 1,400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이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1,340원을 돌파했어요. 오늘 1,340원 넘었다가 이제 그 턱 밑에서 지금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때는 1,340
40원 20전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예. 오랜만에 20전이라고 읽게 되는데요. 네. 전 거래일보다 13원 90전이 오른 1339원 80전에 지금 마감을 한 건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4월 이후에 13년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1,300원을 넘어섰고요. 예. 1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으니까 작년에 1년 만에 17%가 올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오르는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이죠. 다 불안해하니까 유럽이나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달러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마음들이 이제 몰려들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긴축 정책을 펼칠 거라고 하고 이제 예.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원인입니다. 게다가 중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달러 강세를 계속 예고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더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6일 날 예.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긴축을 갈 것이냐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얘기 나오다가 1% 넘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들의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인상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연준에서 나왔던 얘기가 다음번에는 조금 속도 조절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물가 인상률이 2%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가겠다. 네. 다음번에 지금 이제 우리하고 격월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는 상황인데 0.75 또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막 주가가 곤두발질 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문가에서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 한때 1,600원을 찍었었고요. 저는 되게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 IMF 외환위기 때 거의 2,000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저 진짜 정말 그때 해외에 있었는데 정말 뜨악했어가지고 금리가 막 20% 넘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오나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선이 어느 정도 추세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1,340원까지 오른 상황인데 연내에 1,350원대를 넘어서는 고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축 정책을 미국에서 편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물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제 계속 그렇게 되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마 올해는 꾸준하게 더 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지금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1,350원까지는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게 미 연준의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가 줄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 뚝 꺾이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가겠다. 두 가지 이런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거잖아요. 물가부터 잡겠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지금 높잖아요. 네. 실업률이 낮고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믿고 어느 정도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달러 가치가 꼭 높아지면은 네.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네. 똑같은 기름을 사와도 우리 원화를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내야지 사와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 물가 인상이 한 10월쯤이면은 고점 잡히지 찍고 않을까?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도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네. 이러면 소비가 줄면서 경기 침체가 따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달러를 줘도 사올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곡물가 같은 경우도 최근 좀 꺾이는 모양새가 나와서 네네. 9월 말 10월 초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거니 했는데 달러가 오르면서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상황이고 유가도 지금 좀 꺾이는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익을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유학생이 있는 집에서는 액수가 적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유학생 있는 집에서는 정말 힘들 거예요. 네.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7% 작년 이맘때 비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네. 보통 15% 넘게 오르면 5만 달러 송금할 때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하는 수출기업들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고들 네. 얘기하잖아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달러와 대비 모든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익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위안화든 엔화든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로 경쟁하는 기업들에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여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없는데 대신에 우리는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사올 때 또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 그러네요. 되어버리니까 네. 기업들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된다고 볼 수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따라가고 중국의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면서 우리 수출이 줄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일종의 원자재가 되는 것들을 더 비싸게 사가지고 오면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좀 불안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소식이네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이어가겠습니다.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새 모녀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굉장히 착잡했어요. 이 얘기를 전해드리게 되면서 어제 오후 2시 50분쯤에 수원의 권성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건물 관계자가 세입자 집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라는 신고를 접수해서 네. 경찰하고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보니까 이 방 안에 시신 3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부패가 심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네. 열흘 정도 지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60대 여성과 30대, 20대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일가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침입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지병과 비주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60대 여성은 암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 두 딸도 다른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병하고 그 병원비를 빚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이 한 달에 월세가 42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채무와 병원비 때문에 최근에 3번 정도 월세를 밀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과금도 체납이 돼서 도시가스 검침원 메모가 연락을 바란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주인한테도 급하게 병원비가 들어가서 그 월세가 몇 달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걸러져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공과금이 이렇게 연체가 되거나 이렇게 네. 하면 위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가정은 방문을 해야 한다거나 네. 이런 복지 시스템이 가동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이게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아마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은 송파 세모녀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그때 만들어진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게 밀리면 예.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네네.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가정의 경우에는 그게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지금 주소지는 지인, 화성에 살고 있는 지인의 집에 지금 주소지가 되어 있고 이분들이 2년 전쯤에 여기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전입신고를 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수원에서는 이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화성 지인의 집에서는 그럼 파악이 안 됐나 이게 궁금하실 텐데 건강보험료가 꽤 오랫동안 체납이 돼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가 27만 원을 1년 4개월 동안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화성시청에서 보면. 그래서 이 위험을 감지한 화성시가 복지 서비스 안내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그것도 안 돼서 이달 초에 찾아갔었대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네.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못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사 갔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연락을 했을 텐데 네네. 그도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에서는 한 달이긴 하지만 주소지에 등록이 된 상황이면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한 100만 원 넘거든요. 예. 그것만 했었어도 어쩌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공과금이 체납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체납돼서 그 인프라망에서 이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져서 참 고단한 삶을 이렇게 정리해야만 했던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가장 역할을 해주셨던 아드님하고 남편분이 또 지병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빚을 많이 남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었던 건가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들었습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했는데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계속 발견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경찰 조사 결과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망 원인도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관할 지자체에서 좀 조사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과문 때문에 지금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네. 지금 어떤 사과문이길래 그래요? 그 한 콘텐츠 전문 카페에서 사과문을 올렸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식 트위터 계정에다가 웹툰 작가 사인회 예약이 모두 완료가 됐다. 예약 과정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건 크게 문제될 수 없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본 일부 누리꾼이 심심한 사과를 문제를 좀 삼았던 겁니다.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고 심심한 사과를 하냐. 심심한 사과란 표현 때문에 더 화가 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바람에 끝내 이 카페에서 공지했었던 이 심심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깊고 마음이 간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바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문해력 논란이 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심하다고 하는 표현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몰랐겠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인 관련 컨텐츠이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어서 심심하다란 말을 알면서도 이 사과문이 너무 짧은 거를 이렇게 반어적으로 지적한 거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전에도 이 한자어와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문해력이 떨어진다, 뭐 문맹률이 떨어진다고 쓴 기사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문해력 향상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언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뭐 AI라든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심심한 사과 말고도 있었어요. 예전에 왜 금일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이라고 받아들인다든지 병역을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마 2년 전에 임시공휴일로 이제 광복절부터 사흘 연휴라고 하니까 왜 3일인데 사흘이라고 하냐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문맹의 신문맹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 그 문제나 그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못 풀겠더라고요. 아니 왜 너무 어려워서 원작자도 수능 국어 문제 못 푸셨다고. 근데 그건 못 푸는 거 그 교육을 받는데 지금 사흘을 모르거나 심심하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건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닐까도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본 문맹률이 1%밖에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 문맹률이 그러니까 문맥의 뜻을 파악이 안 되는 문맹률이 75%다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 사례일 것 같은데 제 아이가 중3이었을 때 아마 금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금일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나 싶네요. 근데 저는 아이의 수학 문제가 너무 길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거꾸로. 어려운 거는 많이 배우는데 쉬운 걸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참.
뭐 윤 대통령의 지적도 적절한 것 같고요. 또 네. 이걸 또 너무 배우기 위해서 또 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아, 또 이렇게 하고 좀 새로 시험 생기는 거 아니겠죠? 그렇게 되지 예.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강에서 열리는 이색 대회로 시민들이 큰 호응을 받았던 한강 멍때리기 대회 3년 만에 재개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2020년하고 21년에 열리지 못했다가 9월 4일 날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가치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말하자면 현대 퍼포먼스 아트예요. 그러니까 멍때리기를 하는 게 제가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심사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90분 동안 멍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이게 심박수도 재고요. 그다음에 시민 투표 점수를 부여해서 1등부터 3등까지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분 동안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카드 색깔에 따라서 졸릴 때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빨간 카드, 목마를 때는 물 달라는 파란 카드, 더울 때는 노란 카드를 제시하면 부채질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2016년에요. 가수 크러쉬가 1등 해가지고 그때 연예 뉴스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람이 우승을 차지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멍하고 가만히 있는 거. 네, 가만히 우리 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사실은. 네, 그래서 멍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하고 뭘 많이 하던 사람한테 보여주면 멍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캐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뇌도 피곤한 거죠. 맞아요. 네. 가끔 가다가 멍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히려 그러면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도 싶은데.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저는 너무 잡생각이 많아서 그거 쉽지 아마 않아요. 90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랑 한번 같이 가면 네. 어떨까 싶네요. 네. 자, 반타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은 이슬람 무당 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탈레반은 재집권 당시 과거와는 다른 통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인권은 사라졌고 대부분의 인구가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극단주의 세력마저 아프간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먹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이맘때 미군이 철군하면서 뭐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비행기 철조망 위로 막 아기 던지고 가다가 막 추락하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자세한 뭐 얘기 나누기 앞서 일단 당시 아프가니스탄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가볼까요? 네, 작년 8월 15일이었죠. 이슬람 강경 순위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빠르게 장악을 한 뒤에 수도 카불에 전격 입성을 했습니다. 네, 오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상보다 정말 빨리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친서방 성향의 아프간 정부가 곧바로 항복을 선언했고 가니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을 잃었던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집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탈레반이 8월 15일에 카불에 들어왔고 9월 7일에 과도정부 내각 명단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산 아쿤드를 총리 대행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그때 1차 집권기 때 좀 가혹한 통치로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랑은 달라질 것이다. 포용적인 정부도 구성하고 인권도 존중하고 그 전 정부 공무원에 대한 사면령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화 정책을 발표해서 좀 달라지려나 하는 기대를 좀 갖게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치 때문에 미국이 곤란해졌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대책도 없이 그냥 철군해버리냐. 그렇습니다. 네. 근데 탈레반 정권 새로 들어온 정권은 우리가 인권 존중하고 새로운 모습 보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대비가 돼가지고 네네.
근데 약속 안 지킨 거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포용적인 정부 구성 약속을 했는데요. 아프간 전 정부 출신과 여성들은 다 배제가 됐습니다. 대신 미국 연방수사국의 수배에 오른 인물 등 내각 멤버 대부분이 정말 탈레반의 핵심 강경파들로만 구성이 됐고요. 이렇게 내각을 구성했더니 통치력에 좀 한계가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관료, 과학자, 의사, 기술자, 고급 인력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을 하면서 사회의 여러 조직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고급 인력을 대체하려면 탈레반의 핵심 조직원 수에서 좀 훌륭한 사람들이 고급 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10만 명 안팎인데요. 문제는 이 조직원들이 산속에서 전투만 대부분 하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문맹이라고 합니다. 문맹이에요? 네, 그래서 고급 인력을 전혀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 인권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집권하자마자 장관부터 사무직에 이르기까지 여성 공무원들은 다 해고가 됐습니다.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요. 학교나 병원 등의 일부 기관, 여성 화장실 청소 이렇게 남성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특정한 직종에서만 지금 제한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아프간 여성 취업률이 22%였어요. 이게 주변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작년 3분기에 여성 고용이 16%가 급감했고요. 올해 중반에는 최대 28%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 봤더니 여성 소유 기업의 42%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폐업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폐업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여성의 노동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 남편이 없는 여성이 가장인 가구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돈을 벌 길이 지금 전혀 그러네요.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업 전반에서 여성들이 이제 많이 진출해 있다가 빠지니까 인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위축됐고요. 권선징악부라는 게 부활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따른 여성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속속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가 아쿤두자다인데 올해 5월에 TV 앵커를 포함해서 모든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부르카로 가려야 된다라는 명령을 그 내렸습니다. 눈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송사 여성 앵커도 지금 눈만 내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성이 남성 가족이나 친척이 동반하지 않으면 72km 이상의 장거리 여행이 금지가 됐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단거리도 굉장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학생 교육이 문제죠. 우리의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7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학생 교육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학교를 열겠다, 여성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3월에 개학할 때가 되니까 적절한 복장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학교를 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불에서 13일에 여성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에게 빵과 노동과 자유를 달라라는 시위를 열었는데 탈레반 무장 대원들이 위협 사격을 하면서 시위자들을 구타해서 지금 해산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탈레반 집권 1년을 맞아서 탈레반이 아프간의 인권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렸다라고 비판 기사를 내놨습니다. 탈레반 자신들도 문맹률 높다고 하면서 네. 여성들도 못 배우게 하면 대체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거 정부 관계자들 사면하겠다는 약속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과거 정부에서 일을 했거나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용을 베풀겠다라고 했는데요. 작년 8월 15일부터 8개월 동안 최소 160건의 불법적인 사형이 이뤄졌고요. 178건의 자의적인 체포가 이뤄졌다라고 유엔의 아프간 지원단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에 대한 위협이나 보복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국경 없는 기자회가 최근 조사를 해봤더니 탈레반이 집권하기 이전에 12,000명 정도였는데 아프간 언론인 수가요. 1년 새 4,700여 명으로 60%가 줄어들었습니다. 언론 매체의 40%는 문을 닫았어요. 탈레반이 기자들을 자의적으로 체포를 해서 지금 남아있는 언론인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강화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자협회는 아프간의 언론 자유가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 앞서 권선징악부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뭐 막 태용도 하고 막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죠.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도덕 경찰도 또 부활이 됐거든요. 권선징악부도. 그럼 이슬람적이지 않은 것들을 모두 퇴출하겠다. 그렇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야, 참 뭐라고 할까요? 뭐 자유나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이 집권해서 네. 다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종국가처럼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붕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급 인력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다라고 했는데 의료 인력도 고급 인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프간에 6월에 그런 상태에서 115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강진이 발생을 했어요. 탈레반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지금 사실상 능력이 없으니까 우린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실패를 했거든요. 이례적으로 탈레반이 자존심을 굽히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해달라. 우리가 구호 사업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을 정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식량 위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주민들이 이렇게 강진이 발생하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콜레라가 창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우잔이라는 지역 한 곳에서만 18,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콜레라 환자가 급증하니까 한 지역 병원이 다른 질환 치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중단해 버렸고 검사 장비나 치료제도 없어서 환자들이 그냥 병원에 가도 정맥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산부인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졌고요. 여성을 또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프간이 산모랑 신생아 사망률이 높기로 좀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래도 지난 20년간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통해서 이 사망률이 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아프간에 30년 만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최악의 가뭄 상황이고요. 아프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 명이 그래서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면서 임산부들이 영양실조를 좀 겪으니까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결국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병원들도 지원금이 오지 않으니까 잇따라 문을 닫고 있고요. 그래서 카불의 수도인데도 카불에 있는 일부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신생아를 3명까지 같이 이렇게 수용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조산사들 의료 인력이 떠나가서 지금 지난해 전체 신생아의 7%였던 영아 사망률이 앞으로 미국의 20배가 넘는 10%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거의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습니다. 아니네요. 네, 재집권 이후에 국제사회가 바로 제재를 내렸거든요.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동결됐는데요. 이 자금이 아프간 국내 총생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던 굉장히 큰 부문이었어요. 그리고 공공부문 경비의 75%가량을 담당해주던 해외 원주가 중단이 됐고요. 가뭄도 겹치고 그래서 아프간 경제가 1년 사이에 20에서 30%가 후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 대부분이 식량과 기타 필수품을 살 여유가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20가구 중에 한 가구만 음식이 충분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5세 미만 어린이 100만 명이 지금 장기간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아프간 인구의 72%는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올해 하반기가 되면 지금 72%도 굉장히 높은데요. 9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유엔 개발 계획이 경고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돈을 벌 길이 없으니까 생계 때문에 장기 밀매를 하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탈레반 집권 전에는 우리 돈으로 한 64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6만 원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도 많아요. 해외에 간 난민이 260만 명인데 국내에서 난민이 된 사람들도 350만 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은 양귀비 재배, 네. 마약 이런 걸로 악명 높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가 무너졌으니까요. 지금 농부들이 밀 대신에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에게 탈레반은 양귀비를 재배하면 체포하겠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극심한 경제난이고 지금 탈레반이 뭔가 정부 조직 체계를 막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조치가 그럼 내렸다고 해서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등으로 석탄이나 과일 등을 수출하면서 교역을 강화해서 경제난을 좀 벗어나보자라는 걸 탈레반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이렇게 석탄 수출을 늘리면 그만큼 좀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재정 확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긴 한데 석탄 수출을 갑자기 확 늘려야 되니까 지금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8살 아이까지 지금 석탄장에 가서 석탄을 나르고 8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인권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석탄 그 더미를 메고 가는 어린아이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동 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자들은 일을 하게 하지도 못하니까 아이들까지 남자 아이들까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을
그 뭐 철광석이나 네, 많죠. 예. 리튬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탈레반이 중국하고 광물 개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결국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줄줄이 엮여 있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아프간 경제가 한순간에 살아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뻔히 앞에 있는 건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네, 기술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탈레반 재집권 이후에 좀 걱정되는 게 뭐 테러 조직의 온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하 협정이라고 트럼프 정부랑 탈레반이 협상을 맺을 때 극단주의 세력이 아프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협정을 맺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탈레반 정부도 사실은 이걸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 IS의 아프간 분파 조직이 있어요. 이슬람 국가 호라산 우리가 ISK라고 네. 부르는데 예. 이 ISK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탈레반하고 같은 이슬람 수니파예요. 그런데 더 극단적입니다. 탈레반이 너무 온건하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게 바로 ISK였어요. 그때 180여 명이 사망한 적이 있고요. 올 봄에 라마단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프간 북부에 있는 시아파 모스크에서 연쇄 폭탄 테러를 감행해서 100명 가까이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ISK의 은신처를 급습했어요. 토벌 작전을 벌였는데 이게 축출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탈레반 집권 이후에 워낙 ISK 대원수가 아프간에서 한 2,000명이었는데 지금 6,000명이 됐습니다. 3배가량 더 많아졌고요. 지금 ISK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카에다 같은 테러 단체도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유엔 보고서에 지금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탈레반 재집권에 고무돼서 극단주의 세력이 점점 더 아프간으로 몰려들면서 아프간이 앞으로 테러 조직의 요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31일에 수도 카불에서 빈라덴의 후계자인 알카에다의 수장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CIA의 추적 맞아요. 끝에 사살이 됐잖아요. 예. 굉장히 그런데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카불에 지금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카에다 같은 테러 집단이 발붙이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테러 조직 수장이 오히려 탈레반의 고위 관계자랑 연결되어 있는 집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탈레반의 국제사회적인 입지가 더 좁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번 알자와히리 사망 사건을 두고 보면 탈레반이 예전하고 전혀 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없다.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고립될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탈레반은 우리 아프간에 알자와히리가 와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탈레반 정부를 네.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그렇죠. 일종의 정상국가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뭔가를 좀 국민들도 뭐 인권도 그렇습니다. 챙기고 지금 너무 열악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고민스러운데 지금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탈레반을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구축, 인권 침해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탈레반에 좀 굴복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유엔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 같은 국제기구들도 그래서 무너진 가니 전 정부를 여전히 아프간의 공식 정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간에 대한 원조를 탈레반 재집권 이후에 중단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국제사회에서도 탈레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좀 아프간 국민들을 네.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레반도 국제사회 인정을 받는 게 시급하거든요. 외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 초에 이르기까지 계속 서구권 국가들하고 연쇄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수도 카불에는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대사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EU가 구호품 전달과 인도주의적인 실태 점검을 명분으로 카불에서 외교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지도자가 아쿤두자다인데 지난달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유화 메시지를 또다시 내놓은 건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좀 확대해서 받아보려는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체제는 밉지만 국민을 생각해야 네.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뭐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던 미국은 뭐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것 네네. 같고 또 아프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아프간의 지리적인 강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도 접하고 있고요. 아프간이 1대1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철수했으니까 중국은 아프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가장 먼저 원조 뜻을 밝혔고요. 지난달에는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한 아프간 재건을 논의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아프간하고 갑자기 확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도 과거의 영향력을 좀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간에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일단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예치돼 있는 아프간 정부의 자산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조 1천억 원 정도가 지금 여기에 동결돼 있는데 네. 이걸 좀 아프간 경제 안정에 활용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탈레반과 협상을 진행해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말에는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가 열렸는데 지금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탈레반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미국도 아프간 특별 대표라든가 재무부 차관 같은 고위 관계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탈레반을 상대로 외교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6월에 아프간 접경 국가인 타지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탈레반하고 우리는 관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아프간 정세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하니까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프간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1차 집권할 때 그때 불상들 막 파괴하는 네. 바미안 모습이 대불이 알려져서. 네, 폭파하는 걸 공개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불교 문화재들이 또 다시 순환을 겪고 있는데 그 바미안 대불 이제 석굴이 이제 하나 뭐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벽화가 인위적으로 벗겨지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현지인에 따르면 지금 경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도 안 좋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해외 원조가 여기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1차 때도 불교 유적에 갑자기 암시장이 등장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경비가 허술하니까 몰래 빼돌려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일도 있어서 지금 똑같은 지금 문화재 피해 사례가 또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미국 내부는 어때요? 지금 아프간 철군 1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이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충분한 계획을 사전에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대피를 한 게 아니냐. 전직 아프간 군인에 대한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체적인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카불이 함락되기 몇 시간 전에야 시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에 대한 국무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백악관이 이건 허위 주장이고 공화당 쪽에 너무 유리한 것만 짜깁기 한 보고서다 이렇게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할 영화는 존 말루프, 찰리 시스켈 감독이 연출한 2015년 다큐멘터리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입니다.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는 이름도 직업도 숨긴 채 정체불명의 필름 15만 장을 남긴 미스터리한 사진작가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가는 과정을 추리극처럼 흥미롭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비비안 마이어를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비비안 마이어는 자신의 정확한 이름을 숨긴 채 비브, 미스 스미스, 비비안이라고